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연구원에 근무하는 김경남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타이틀은 숲의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도 다 모르는 사람이 자연의 은혜를 말씀드리게 되어서 조금 개면쩍기도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이 4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시간이 부족하면 4번째 장은 제가 스킵할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입니다. 산림생태계라고 또는 산림생태계 서비스 또는 생태계 서비스라는 말로 요즘 자연자원의 가치에 대한 주장과 설명이 대단히 풍부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보통 이것을 설명할 때 집 구조를 빌려와서 설명을 합니다. 바닥에는 바닥 기초 슬라이브가 깔려 있고 양옆으로 기둥이 서 있으며 지붕이 덮여져 있는 그런 구조이죠. 여기서 이 집 구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지지는 바닥 슬라이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조절과 생산은 왼쪽 기둥, 오른쪽 기둥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화는 그 지붕이 되겠는데요. 사실 이러한 것들은 어느 자연, 어느 산, 어느 숲이든 단 하나의 그런 구조만 갖는 게 아니라 집 전체 이 4가지 요소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이 4가지 기능 또는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사회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서로 큰 차이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 요즘의 현실이고요. 그 가운데 서비스라는 단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연이 어떤 기능들을 갖고 있는지 제가 월드 베스트에 해당되는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지금 버섯입니다. 숲 또는 자연이라는 곳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동물 또는 큰 나무들뿐만 아니라 땅속과 나무, 돌틈 어딘가에 작은 소동물과 균류라고 말해지는 것들이 생육하고 있고요. 이것들은 그 스스로 살아가기 위해서 동물이나 식물이나 기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생하는 경우도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미국 오레곤주 프레이어리 시티 레인지 디스트릭트, 화면에 보시면 이 지역이 됩니다. 이 지역에서 여기 노랗게 점이 몇 개 보이는데요. 그것이 이 지역입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지역인데 대략 이 5개의 합한 면적은 약 965, 1000헥타르쯤 되고요. 이 지역에는 어마무시한 시간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죠. 아밀라리아 속에 해당되는 신단추 버섯입니다. 현재 생산률을 기준으로 봤을 때 2400년에서 8650년 동안 현 장소에서 생해오지 않았나라고 얘기되어지고요. 그 생산량은 최대 35,000톤까지 보는 것 같습니다. 이건 98년에 연구자들이 DNA 분석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죠. 이 버섯의 특징은 뿌리 썩은 병의 원인입니다. 사실은 숲의 분해자이면서 수목병의 원인이 되게 하는 그 버섯이 여기서 보시면 대체로 수백 년씩 살고 있고 또 그 덩치는 가장 크고 오래 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것들입니다. 이게 일단 지지에 대한 첫 번째 사례이고요. 두 번째 조절입니다. 저는 나무가 이렇게 오래 산다는 사실을 한 2, 3년 전부터는 알고 있었는데 이번 자료를 찾으면서 다시 한번 놀랐는데요. CO2를 한번 흡수를 하면 최대 5,000년 가는 경우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역시 미국 센트럴 캘리포니아에 있는 인요 내셔널 포레스트인데요. 브리스톨 콘파인 소나무의 종류입니다. 오른쪽의 그림은 프로메테우스 고유 이름을 갖고 있죠. 5,000살 이상이 됐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 지금은 하단에 보이는 이런 설명과 같이 이 설명과 같이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실험자가 실수로 베어 넘겼죠. 지금은 또 다른
약 4,480세를 먹은 메수슬라라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그 나무가 아닙니다. 그 나무가 사람들로부터 발견이 되어져서 해를 입을까봐 다른 나무 사진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나무는 일단 탄소를 흡수하면 5,000년도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설명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기도 역시 미국인데요. 유타의 판도 아스판 그루브라는 곳입니다. 아스판은 사시나무를 말을 하는데요. 판도는 라틴어로 I spread, 뿌린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최종 빙기 즈음에 지질 연대사입니다. 최종 빙기 즈음에 종자 한 개가 발화를 해서 이 지역에서 발화를 해서 오늘까지 뿌리를 통한 무성 번식, 클론 시스템으로 번식을 해서 생육하고 있는데 그 면적은 약 50여 헥타르, 4만 분. 그 인목량은 6,500톤쯤 돼서 헥타르당 계산하니까 약 132방쯤 나옵니다. 그 정도 되는 것이죠. 이렇듯 생산량이 어마어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번째는 요즘에 쓰는 아이템이죠. 왼쪽부터 쭉 보면 벨기에의 아름다운 숲인데요. 숲 구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천연님이며 하층에 블루베리라는 하층 식생이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매달는지 하여간 잔뜩 색깔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은 폴란드입니다. 왜 이렇게 구분나무 숲이 만들어진지는 이 사람도 모릅니다. 이건 제가 동영상을 캡처를 한 건데요. 어쨌든 오래전에 무슨 목적인지 모르겠는데 나무 밑둥이 굽은 상태로 이런 숲을 만들어 왔고요. 맨 오른쪽은 캐나다 퀘벡입니다. 조림지죠. 사진을 잘 찍었을까요? 아니면 저 사진 저기 있어서 그럴까요? 굉장히 멋진 광경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중국과 우리 인제에 있는 원대리 자작나무 숲이고요. 이러한 것들을 통틀어 설명하는 이막분의 산림미학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것 대부분은 조절에 대한 것에 마음속에 꼭 설명드리고 싶은 건 이 산림미학입니다. 왜 숲에 가서 아름다움을 느끼는가? 우리는 사실 숲에 가서 아름다움을 느낀다고 말을 하는데 그 이유, 본인의 심경의 변화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설명하라 그러면 설명하지 못하죠. 단지 학교로부터 배웠던 그 지식에 기반해서 이런 경우 아름답다라고 말한다 라고 배워서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이 단어를 배우지 못했다면 아마 동물처럼 와 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 이유는 제 식견으로는 이렇습니다.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 갔을 때 맞닥뜨렸을 때 본인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크기, 다채로움, 대칭, 비례, 원근을 보면 우리는 말 속에서 와 대신 아름답네, 멋지네 라고 말을 하고 그것을 명소라고 말을 하죠. 이건 저의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칸트의 얘기입니다. 네, 이 사진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까 ILD 대단 이사장님도 얼핏 말씀을 하셨는데요. 맨 좌상단은 철원의 한탄강의 잔교입니다. 오른쪽은 평창의 청옥산,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의암호 산악산, 맨 왼쪽은 간현저수지, 유원지, 원주 간현유원지입니다. 이것도 왜 이렇게 계곡마다, 험지마다 케이블카와 잔교와 스카이 보도기라고 그러죠? 하늘길, 출렁다리를 만들고 있을까?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칸트의 말을 빌리면 저 위험한 곳에 올라갈 때까지, 올라섰을 그 순간까지 내가 갖고 있던 내면의 불쾌감이 주변의 경관을 보면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 그 불쾌감이 쾌감으로 바뀌면서 우리는 역시 아름답네, 멋지네 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 쾌감, 스릴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간다라고 보면 되고요. 사실 칸트는 그래서 이런 말도 남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 그대로가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 자연 그대로가 주는 우리에게 주는 아름다움은 그 아름다움의 강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강도는 인간이 그것에 무언가를 감히 했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작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뭔가를 장치를 하는 거죠. 근데 불행히도 인간이 손을 대는 그 순간 그 자연, 그 숲은 지속 가능성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제가 제1장 산림 생태계 그 서비스에 대한 속성과 제가 갖고 있는 견해를 설명드렸습니다. 2장은 조절, 3장도 조절에 대한 얘기인데요. 2장의 조절은 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하천에 물이 말랐어 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뭐 다양하게 되죠. 도시 후방에 농촌 후방에 논밭 후방에 산지 이렇게 되고 그것을 하나로 장방형으로 묶으면 유역이 되겠죠. 유역에 대한민국의 유역 상부에는 산이지만 중하부는 전부 다 개발 행위가 이루어졌고 콘크리트로 발라졌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불투수 면적이 늘어나서 그럴 거야 라는 이론을 제시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그 혹시 나무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 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 문제에 착안을 했고 이번 발표를 위해서 논문을 좀 뒤졌습니다. 타이틀을 한번 보시면 일간 증발선입니다. 단목에 한 그루의 참나무가 일일 증발선시키는 물을 측정하기 위해서 티슈 히트 밸런스 메소드라는 방법을 써서 측정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나무의 그 줄기라고 한다면 줄기 가장자리 바깥쪽에는 활엽수일 경우는 도관, 침엽수는 가도관이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물과 양분이 이제 물들이 움직이는데요. 이분들 이 실험의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그 줄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물통로의 총 단면적을 구하고요. 그 물줄기를 통해서 도관 또는 가도관을 통해서 이동하는 물의 속도 V를 구합니다. 그래서 보통 양 Q는 단면적 A 곱하기 유속 V가 되는데요. 유속 V를 구하는 겁니다. 위쪽에 플러스, 아래쪽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 그 흐름을 자극을 줘서 전기 전도도를 측정할 수 있는 프로브를 탐침을 꼽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 전도도의 속도를 통해서 그 도관을 통해서 이동하는 물의 속도를 추정하고요. 단면적을 통해서 그 A량을 구합니다. 그래서 총 면적을 구하는 방식이 티슈 히트 밸런스 메소드인데요. 보시면 이 나무는 높이가 18.5m입니다. 대략 성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흉고直径 34.5입니다. 그리고 측정하는 기간에 평균 그 온도와 습도와 강우를 보면 17.4, 76.6, 368mm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6월 한 달에 한 그루의 나무가 하루에 증발선하는 양은 162kg, 드럼통 하나가 200kg입니다. 200kg 조금 안 되는 양이 매일 참나무 한 그루가 뿜어 올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 생육 기간을 따져봤더니까 약 18톤 정도가 이 나무가 증발선하는 양이라고 추정이 되는 거죠. 이 정도 사이즈의 나무면 1헥타르에 몇 본 있느냐? 제 경험치입니다. 100본 정도 있습니다. 100본. 그러면 1800톤 정도가 헥타르당 1800톤 정도가 생육기간 중 하늘로 날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요게 산림이 수온 함양 기능에서 갖고 있는 이게 플러스적 요소인지 마이너스적 요소인지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이런 기능이 있다.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나무가 많으면 물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맨 왼쪽을 한번 보시죠. 일반적으로 산에 비가 왔을 때 구조를 모식화해서 그린 그림인데요. 비가 오면 침투를 하고 일부는 지표면을 흐르고 침투를 하고 그 다음에 기반층 바로 위에서 경사면을 따라서 측방 유출을 하게 되죠. 이것이 일반적인 개념인데 만약 산이 시원치 않은 산과 꽤 괜찮은 양호한 상태의 산일 경우입니다. 지표면에는 수미리에서 1, 2cm에 가까운 홀톤 지표류, 그러니까 수심 H를 갖고 그 지표면의 토사를 긁어낼 수 있는 쇄골력이죠.
쇄골력을 갖출 수 있는 홀턴 지표류가 발생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어지고요. 양호한 산림에서 어떻게 되냐? 이 땅으로 연직 침투하는 양이 많아지고요. 따라서 측방으로도 이동하는 그 유출량도 많아집니다.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지연된 시간만큼 뒤늦게 이 하천에서의 물이 증수된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산에 나무가 많이 있다고 해서 증발선 때문에 물이 없어지는, 부족해지는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산에 나무가 없다면 홀턴 지표류만 형성되어져서 재해와 토양 보수 기능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토양 중에는 요 S로 표현되어지는 대공급, 미세공급이라 해야 말씀할 수 있는,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공급들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것들이 강우시에 어떤 현상을 기능을 하는가 하면 강우가 이렇게 와서 시작해서 한참 오다가 끊어졌습니다. 만약 이 S가 없다면 그 지역에서의 강우 유출 패턴도 여기 점선을 따라서 즉시 피크점을 찍고 쭉 가다가 여기서 딱 끊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 S 덕분에 이 증수가 되어지는 상승 곡선도 천천히 시작되어지고요. 다분히 그 피크점도 늦고 낮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물이 떨어질 때도 천천히 이렇게 떨어지죠. 그것을 동경대학에 이분은 이제 은퇴한 분입니다. 오이타 선생인데요. 이 사람이 그 1930년대 나무를 숲을 심었고 40년대 심고 70년대 심고 80년대 심은 숲에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풍수기, 평수기, 저수기, 갈수기에 나눠서 실험을 해봤더니 고연령시 풍수기 유출량은 적고 갈수기 유출량은 큰 편이더라. 풍수기에는 70년대 심은 거, 80년대 심은 거, 40, 30년대 순서로 유출량이 크고 갈수기에는 요 순서대로 유출량이 크더라. 예, 인쇄본과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해석이 조금 새롭게 했습니다. 이런 식의 결과를 얻었고요. 그분은 이 NHK 방송국과 함께 만든 책에서 이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과학적 사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지에서 초생지, 벌채지, 임지의 토지 유형별 최종 침투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임지에는 258입니다. 단위 시간당 258mm가 침투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벌채지 158, 초생지 127, 나지 79. 네, 보통 목축업을 하는 분들은 이 부분에서도 상당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비교하니까 굉장히 떨어지는 차이가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침엽수와 활엽수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260mm 대 271mm. 네, 그런 것들을 사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산림을 가꿨을 때 가꾸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 처리하지 않은 유역이고요. 처리한 유역일 때 그 강우시 유출 반응의 패턴을 읽어보니 감벌 등 숲 가꾸기 등 사업 한쪽이 시업을 한 이유가 훨씬 유출량이 많더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참나무 숲에서도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적정한 수준으로 감벌이 되어진 숲에서는 밀도 조직이 되었기 때문에 증발산량이 극단적으로 높아지지 않은 사람 대신 토양 환경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서 우기에는 홍수 피크 값을 낮추고 갈수기에는 담은 얼마라도 유출량을 늘려서 하류 지역의 자원량, 가용량을 조금 여유있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설명드린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제가 2014년 소양강 댐이죠. 인북천과 소양강 유역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이 방법입니다. 과학기술처에서 밝혔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의 개량화 모델인데요. 결국 숲의 나무의 수령이 높아질수록 토양의 조공률이 높아질 거라는 그러한 전제를 기반으로 하는 예측 모델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소양댐을 말구로 봤을 때 유말점으로 봤을 때 이 유역에서의 토양에 저수되는 수량은 약 14억 톤,
토양댐이 약 29억 톤이니까 하프 스코어로 땅 속에 있는 물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값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화면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강수교관리기금, 이미 한강 기초시설에 투자할 것들은 다 투자되어서 더 이상 투자할 데가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 물은 산에서 시작되어졌고 그것이 호수에 댐에 의해서 가두어져서 그 용수가 되어지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해한다면 한강수교관리기금의 상당 부분은 이 산에 수자원 함량 기능을 높이기 위한 산림 취업 금액으로 재원으로 활용되어지는 그러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이거는 뭐 그러한 것들과 관련되어진 방법들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탄소 흡수입니다. 사실 아마 오늘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말씀이 있을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어지는데요. 대한민국의 목재 수급량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는 제 기억으로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외국에 비해서 목재 1인당 평생 목재 사용량이 매우 작습니다. 제 기억으로 거의 7분의 1, 8분의 1 이하인 것 같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는 아파트 문화니까 일단 목재를 잘 쓰지 않고요. 해외에서는 서민들의 주택이 보통 목조 주택이더라고요. 부자들의 주택은 목조가 아니었습니다. 돌과 또 뭡니까? 타일 이런 것들로 쓰는 대리석 뭐 이런 것들로 쓰는 그런 자재를 쓰지 목조를 쓰는 양은 오히려 주는데요. 우리 목재 수급량을 보면 1년에 2,800만 입방, 이 중에 원목은 680만 입방.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 총 소요되는 목조, 목제품, 목재, 또 원목 전부 다가 2,800만이고 그 중에 원목 정도, 통나무 정도가 680만 입방인데 자급률을 보면 목제품에서는 16%, 원목 자급률 62%. 원목 높네? 양호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목재 자급률이 낮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원목 대부분은 목제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익혀봐야 shipping 자재, 펠럿 자재, 펄프 자재로 간다는 겁니다. 가구 자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데이터는 그걸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렇게밖에 못 쓰는가라고 이제 저한테 질문을 주실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산에 있는 나무들은 외국 수입산에 대비해서 가공하기 너무 힘듭니다. 짧고 굵고 가늘죠. 거기에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비용을 들여서 가공하기는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해외에서 가공된 걸 갖다 쓰고 가공이 따로 필요치 않은 팔렛, shipping재, 펄프재는 국산재를 쓰는 구조 있죠. 네, 그래서 국가가 이제 내는 그 탄소 중립 시나리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는 산림 분야의 흡수원으로서 요구되어졌던 흡수량은 4,100만 톤, 개정계획에서는 2,500만 톤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맞추기 위해서 중앙부처, 여기서 환경부가 되겠죠. 이 탄소 중립 그 계획을 세웠던 부처니까요. 산림 분야는 무조건 흡수원 양을 늘려라라는 이제 주문을 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향후 30년간 30억 그루를 조림해서 3,400만 톤 흡수에 기여를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3,400만 톤은 이 1,400만 톤 플러스 여기 2,500만 톤 더해서 아마 나온 양인 것 같아요. 그럼 30년간 30억 그루는 도대체 어떤 양이냐? 네. 일반적으로 조림지에는 헥타르당 3,300분을 씹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이걸 계산을 해보면 이 30억 그루를 심기 위해서는 1만 평방킬로미터의 산지가 필요하고요. 그걸 30년으로 나눠 보니까 연간 330여 평방킬로미터의 조림을 해야 됩니다. 그 조림지를 찾기 위해서 배워야 되겠죠. 보통 단위 면적당 벌채 면적, 인허가 가능한 면적은 30헥타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전국 각지에, 경양 각지에 30헥타르 단위의 벌채지가
1100여 개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하필이면 요즘 도로 밀도망이 좋으니까요. 국도변에서 이루어지죠. 그리고 국도와 고속도로에서 쳐다보기 좋으니까 세상에 온갖 지적을 받게 되는 그런 구조에 있는 거죠. 그럼 이걸 안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네, 이따가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 탄소와 흡수원 관련해서 조림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다양한 조림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인터넷을 뒤져서 꽤 괜찮은 방법이라고 평이 나는 미야와키 메소드라는 걸 소개를 합니다. 미야와키 방법으로 조림을 할 경우 나무는 10배 이상 빨리 크고 일단 그것이 안정화되어지면 번성하게 되며 더 이상 손길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좋은 방법이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좀 봤습니다. 평방미터당 3번을 심을 것. 단 토종 해당 지역에 있는 토종 수목을 심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심은 지 3년 뒤에 자연 선택이 일어나서 클로면 크고 밑에 피합될 놈은 피합될 것이다. 그래서 15년에서 20년 뒤에는 이런 식의 복충 환경에 산림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게 미야와키,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널리 소개되고 있는 조림 방법입니다.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우리도 하고 있고요. 근데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우리는? 네, 이것도 뒤에 물어봐 주시면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사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1조 그루의 나무를 심으면 지구가 CO2 문제로부터 해방돼?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까 이 기사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존의 산림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야. 나무가 있던 그곳에 다시 숲을 만들기 위해서 조림하는 거 그건 다음 차선책일 뿐이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 임업인들이 잘 들어야 될 얘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또 탄소 흡수를 한다고 산에 있는 나무들을 걸치해서 아까 왜 치핑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펠렛 만든다고 그랬죠. 그런 걸 할 때 공정상 어떻게 나무들이 그 수급 체계가 이루어진지를 값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조림을 했습니다. 한 4, 50년 됐습니다. 현재 강원도에 산에 가면 헥타르당 약 165입방이 있습니다. 모두 100이 다 배면 다 배서 바이오매스로 갈 수도 있고요. 쓸만한 것을 골라서 제재 공장으로 보내고자 한다면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됩니다. 그러면 일부 산지의 약 20%에 가까운 18에서 20%에 가까운 것들이 산에 남습니다. 이걸 다 주워 와서 바이오매스로 만들면 연료가 되는 것이고요. 그냥 두면 산에 아까 말씀드렸던 균류에 의해서 환원되겠죠. 그 다음에 80에서 82% 정도가 이제 수간부가 돼요. 이게 이제 가져 내려와서 제지소에서 가공이 되죠. 그러면 그 중에 33%가 쓸 수가 없는 자투리가 됩니다. 역시 바이오매스로 갑니다. 그리고 남은 50% 정도가 용재로 가서 이런 공정으로 가는 것이죠.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바이오매스로 갈 수 있는 여지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는 그 강원도의 바이오매스 자원량입니다. 첫 번째, 시도별 자원량입니다. 네, 강원도 상당하죠. 합계로 보면. 왜냐하면 강원도 산지 면적이 절대 면적으로는 경상도보다는 좀 작은데 강원도 행정 면적 대비는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좀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석유 환산량으로 높였을 때도 상당한 양이 되는데 이때 가면 경상북도는 좀 작습니다. 그런데 2014년 연구 결과인데 시도별 연간 상업적 벌채 및 촉각국의 양을 보면 경북이 어느 정도는 강원도보다 많은 구조에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전 아직 보고서를 보질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2014년에 10년 전 현황은 이렇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제 4장입니다. 저 시계를 잠깐 봐야 되는데, 네. 간단히 설명드리면, 강원도가 1년에 산림분야에 투자하는 예산은 약 4천억. 산림청이 강원도에 주는 보조금 예산은 1위가 아니라 전남, 경북, 경남에 이은 4위이다. 이게 현실이고요. 이것보다 더 기가 막힌 자료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산림청 산하에 꽤 규모 있는 기관이 강원도에 조성되어져 있는 개소수와 경북이나 전남 등 타 지역에 있는 개소수를 비교하면 우리가 아마 한 5분의 1,
4분의 1 정도도 잘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임업의 부가가치입니다. 국내 임업에서 부가가치를 따져보니까 대략 1% 정도 됩니다. GDP의 1% 이쪽 정도 되는 거고요. 강원도 시도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임업 GDP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4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임업이 갖고 있는 비중은 0.64%서 GRDP죠. GRDP의 0.64%로서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럼 여기는 왜 이렇게 높고 강원도가 경북, 전남 이렇게 높고 강원도가 낮으냐? 이거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기 가면 인가 숫자가 전남입니다. 12,000인가입니다. 강원도 7,000인가밖에 안 됩니다. 그럼 그 임가들이 뭘 하겠습니까? 임가들은 단순히 용지를 생산하는 곳이 아닙니다. 산채, 약재 등을 재배 생산하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총액은 작고 의존하는 비율은 높은 이런 산업 구조이죠. 그 다음입니다. 이 부분에서 뭐 일반인들께 꼭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의 국유림의 55%가 우리 강원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산림청은 강원도를 배려해 해주지만 배려해 오긴 왔었지만 강원도민들이 만족하는 수준에 와 있지는 않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여러 가지 지표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 하나만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3년 통계일 거라고 제 기억이 되는데요. 당시에 자연휴양림의 이용객수 전국입니다. 아닙니다. 1000만, 10만, 100만. 제가 1160만 명이었거든요. 1160만 명인데 강원도에 오는 인원은 약 70여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럼 다 어디로 갔을까요? 강원도 자연이 좋아서 강원도에 온다고 하던데 다 어디로 갔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사실 자연휴양림에 오시는 분들의 패턴을 보니까 산이 좋고 물이 좋은 곳으로 오는 게 아니라 물과 산이 좋은 정도가 최고인 곳에 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좋더라도 집 가까우면 가더라. 그래서 제일 많이 방문하는 곳에 있는 휴양림이 경기도 일원, 대전 근교, 부산 근교에 있는 휴양림이더라.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지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 산림행정 또는 저 같은 연구자들이 곰곰이 좀 따져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강원도에는 이렇게 다양한 규제 지역이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 산림의 활용에 좀 장애가 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그 원인의 배경은 국유림이 55%이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 지역으로 다 묶이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그림을 뭐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마지막에 말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좋은 환경 정책은 규제받는 자의 불이익과 규제받지 않는 자의 효용이 조화되도록 만들어져야 됩니다. 지금은 아직은 많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